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 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연말정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표를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때 근로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을 놓고 본다면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게 이 소득공제를 배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됐고, 그럼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빼면 추징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인적공제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주택자금공제 같은 건 소득공제 쪽에 해당이 돼서 과세표준 계산 전 단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과세표준 및 산출세 계산 후 단계에 해당되는 게 이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교재 330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산출세 계산 및 그 후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산출세 계산은 여기 이제 교재의 표 4-1번에 보면 우리 333쪽에 있군요. 여기를 펼쳐서 보시면 이런 세율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율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과세표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연봉하고는 전혀 지금 달라진 금액이죠. 이 과세표준에서 이걸 기준으로 가산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간편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방법 다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근로자가 과세표준이 한 9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럴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가산법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9천만 원이면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1590만 원 더하기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590만 원 더하기 8800 초과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8800 초과액의 35% 이런 식으로 하면 산출세액이 이제 1660만 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아까 간편법에 따라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간편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9천만 원에 35%를 곱한 다음에 1490만 원 어떻게 돼 있어요? 누진공제액 방식이니까 간편법은 그냥 그 해당 구간의 35%를 그대로 그 과세표준에 곱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공제라고 했으므로 빼주죠. 반대로 여긴 더해주는 방식인데 빼는 방식이죠. 그래서 1490만 원을 빼니까 어때요? 가산법이나 간편법이나 같은 방법이 되겠죠. 실무상으로는 간편법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9,000이면 어때요? 연봉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야겠죠. 왜요? 과세표준은 온갖 소득공제를 다 뺀 후의 금액이니까 연봉은 예를 들어 1억 한 4천만 원 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과세표준이 이제 9천만 원이 나오게 돼서 산출세액이 16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산출세액 다음 단계는 이제 뭘 빼줘야 돼요? 각종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빼줘야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액 공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세액 감면 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33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과 공제는 무슨 차이일까? 일단 세액 감면이든 세액 공제든 세액을 줄여주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 세액 감면은 비과세하고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비과세는 내 연봉이 1억인데 비과세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과세 대상 급여를 9천만 원으로 잡는 방식이고요. 세액 감면은 내 연봉이 1억인데 다 과세인데 그 중에 1000만 원이 감면이야.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1억 중에 1,000만 원이 해당하는 10%의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 감면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세소득에 집계하지 않는 방식이 비과세이고요. 감면은 과세소득에 집계해서 세금을 계산한 후에 이제 비율에 따라서 빼주는 방식이니까 그거나 저거나 같은 방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율이 차이가 나죠.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에게는 비과세와 감면 중에 뭐가 더 훨씬 좋겠어요? 그렇죠.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과세소득에 넣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고 또 과세소득에 집계가 안 되면 4대 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겠죠. 세액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 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세액 감면 혹은 외국인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퍼센트를 해줄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청년 혹은 여러 가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금을 감면해 주죠. 조세조약에 따라서 외국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2년 또는 3년 동안 양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은 실무상에서 사실 나오기가 거의 어렵고 우리가 인사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감면을 따로 우리가 신청받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 중에서 외국인 기술자라든가 중소기업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세액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투실 게 아니라 이미 인사팀에서 인사 기초 정보로 세무서에다가 이러한 사람이 입사하면 다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고 또 시스템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감면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하 이 사람이 이상하게 세금이 너무 적더라 하면 혹시 감면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같은 경우에 청년이라든가 60세 이상인 사람이라든가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이러한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내지 않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60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이러한 분들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인사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외국인 기술자 감면처럼 아하 이런 사람들은 감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적구나 혹은 이 사람 감면에 해당하는데 왜 이 감면이 적용 안 됐을까? 이러한 의구심 정도를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감면은 넘어가고요.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올해 작년 대비 세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세액공제가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특별세액공제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이제 특별소득공제 쪽에 원래 있던 항목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를 보면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이런 여러가지 세액공제들이 들어서게 됐죠. 과거에는 이러한 특별공제는 앞단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임직원분들이 이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아니냐 라고 하신다면 그건 작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임직원이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해 줍니다. 산출세 계산한 게 5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그냥 55%를 빼주게 되고요. 산출세 계산한 게 50만원 초과인 경우라면 어떤 로직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데 27만 5천원 더하기 해당 산출세액의 50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의 30%를 곱한 그런 금액이 되죠. 다만 한도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도에 대해서 저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러한 금액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녀 세액공제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이라도 상관없죠.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더하기 초과 1명당 20만원이니까 만약에 3명이면 어때요? 30만원 더하기 20만원이니까 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녀는 아무나 해줘요? 생각해보면 21살짜리 대학 다니는 자녀,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아니죠. 뭐 때문에 아니에요? 나이가 안 돼. 20살 이하여야 되는데 20살이 넘어버려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죠. 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1명 기본공제 신청하고 와이프가 맞벌이 부부라서 또 와이프네 직장에 둘째 아이를 신청했다면 어때요? 각각 2명으로 보는 걸까요? 각각 1명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죠. 각자 근로자에게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1명씩이므로 1명씩에 대해서 15만원씩 받고 끝나는 겁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12%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라는 것은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DC형, 본인 추가불입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뒤에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뒤에서 차근차근히 보겠고요. 정치자금을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까지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위쪽에 또 기부금 세액공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보면은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든가 주택차입금이라든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고로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해외 법인 근무자 중에 을종근로소득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납세조합에 가입했을 때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조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람은 일단 해외 그것도 현지 법인에서 받는 소득이 있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도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이미 다 다뤘는데 세액공제가 또 있습니까? 네, 아주 독특한 차입금의 경우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지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떤 한도를 정해서 외국에 납부했던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외국에 납부했다는 그 세금의 영수증을 영문이든 베트남어로 됐든 그거를 받아서 인사팀에서는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서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세액공제를 반영을 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인사팀에서 직접 이런 거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이야기부터 해드렸는데 아까 5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일 때의 로직은 말씀을 드렸고 한도를 계산을 해보면 한도가 독특한데요. 자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66만원까지 해주고 5,500에서 7,000 사이이면 최대 63만원까지 해주되 여기에서 어떤 또 한도를 한 번 더 설정하죠. 66만원에서 총급여 차액의 절반을 뺀 금액을 가지고 63만원까지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에서 5,500을 빼면 500만원이 되는데 500만원의 절반은 250만원이 되고 250만원을 66만원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나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는 63만원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당연히 63만원이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63만원이 한도가 되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50만원이 한도가 되더라.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계산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나왔는데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자면 자녀라고만 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점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연금계좌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영수증 가져오면 우리는 거기에 12%를 공제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보면 부양가족 명의의 것도 되는 게 있고 내 명의의 영수증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연금계좌 같은 경우가 내 명의의 지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말하죠. 대개는 와이프 거하고 아이들 거를 많이 가져오는데 그러한 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게 본인 것만 되는 것들이 주택자금이나 개인연금, 연금계좌,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투자조합, 우리사주, 고용유지 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면에 부양가족 명의까지 되는 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 생계, 연령, 소득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어떠한 항목에 가서는 연령 요건 정도는 풀어주는 항목이 있고 소득까지도 풀어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21살짜리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의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어떤 근로자가 질문을 했다면 그때는 연령을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안 되겠고요. 의료비하고 교육비하고 신용카드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기부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명의의 연금계좌가 있는데 그건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연금계좌는 본인 명의만 되기 때문에 자녀분 명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19살인데도 그래요? 네, 연금계좌는 본인 명의만 되기 때문에 설령 20세 이하 자녀를 할지라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계좌를 만약에 본인 명의를 가져오면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해당할 텐데 그때는 불이백을 400만원에서 일단 자른 다음에 그 대상 금액의 12%를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연금저축을 600만원 정도 가입했다. 한 달에 5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가입했다 그러면 납입했다 그러면 400에서 일단 잘리고 400 곱하기 12% 48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한 것, 이미 말씀드렸는데, 10만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이때 1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자금 쪽으로 가서 세액공제 되는 부분은, 110분의 100, 즉, 10만원을 딱 하면 어때요? 1.1로 나누면 그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99,909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10만원 초과분은 만약에 나는 20만원 기부했다. 그러면은 1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할 거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 세액공제 쪽이라기보다 기부금 공제 쪽에 기부금 세액공제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3천만원 이하냐 3천만원 초과냐를 또 나누어서 그 이하 금액이면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초과 금액이면 25%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정치자금 기부한 사람을 실무에서는 사실 보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1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혹은 20만원 정도 기부했다면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봐야 되겠죠.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 내역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아주 독특한 주택차입금은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이자 상환액의 30%까지 해주는 독특한 항목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기간에 거의 IMF 직전의 기간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무주택 또는 한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희박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볼 일이 사실 연말연산을 하다 보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간혹 나왔을 때에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면 이 근로자로부터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신청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을 해라 라는 또 서류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이자 상환 증명서 이러한 등기부 등본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서 실제 그 기간에 미분양 주택 산 게 맞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그 기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차익금 이자로 본 게 맞는지, 그리고 본인의 집이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신청하는 게 지금 현재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 그게 외국에 납부를 이미 했는데 한국에서 또 세금을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간다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꼴이 돼서 억울하겠죠. 따라서 외국 납부 세액을 어떤 한도를 두어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항목인데요. 여러분들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인사팀에서 이건 직접 반영을 하죠. 다음으로 이 특별세액공제 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연말정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과거에는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들이 이제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된 게 있죠.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그 다음에 보험료, 연금저축, 연금계좌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요거는 특별세액공제라고 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사실 별도로 또 유지를 하고 있죠. 이때 이 위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항목들은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를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보험료 공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보험료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보험료 이제 세액공제가 되겠죠. 여기 과거의 서류다 보니까 소득공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액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가 맞겠죠. 이때 세액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져오면 여기에서 몇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 보험료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명의도 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기본공개 대상자이어도 상관이 없죠. 또한 피보험자가 나뿐만 아니라 내 기본공개 대상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되는 보험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이 출력되거나 혹은 국세청에서 출력되는 것으로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데, 대개 그러한 것은 생명보험이나 무슨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때 보장성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체크사항을 보자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개 대상자가 맞는가?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데 내가 계약자고 와이프가 피보험자면 어떨까요? 계약자, 나까지는 좋은데 피보험자가 와이프다. 근데 맞벌이 부부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고 내 기본공개자가 될 수가 없죠. 탈락이 되겠죠. 다음에 공제 대상 보험인가? 그리고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인가? 한도는 고려했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세액공제 대상 보험인가? 또 세액공제 한도는 고려하였는가?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보험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출한 보험뿐만 아니라 나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도 되는데, 이때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연령 때문에 빠진 내 21살짜리 대학 다니는 아들한테 들어준 보험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나의 기본공제자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종류가
보장성 보험이냐 장애인 전용 보험이냐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까지가 되겠고요. 이게 부양가족별로 100만원까지 되면 좋은데 우리 가족 전체 합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라서 얼마 되진 않죠. 그러나 추가로 장애인 전용 보험이 추가로 있다면 100만원까지 되니까 최대 한 200만원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이 적절히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보험료 공제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12% 정도를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료비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료비 지출한 금액을 일정 한도로 자르고 거기에 12%가 아니라 15%를 세액공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 영수증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라고 해서 한꺼번에 1년치를 모든 부양가족을 끊는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면 의료비에서는 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나의 기본공제자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자녀가 20살이 넘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대학생 자녀한테 대준 의료비를 공제 못 받게 하는 건 너무 좀 한국 정서상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료비만큼은 공제 대상 가족을 좀 폭넓게 해서 소득이나 연령 때문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연령 요건 불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다만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와이프가 공제를 신청한 둘째 아이가 있는데 그 둘째 아이를 남편이 의료비를 썼다고 해서 남편이 그 둘째 아이의 의료비를 받게 되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돼버려서 부당공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주의해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소득이나 연령 때문에 아무의 기본공제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의료비를 지출해서 받는 건 괜찮겠지만 이미 남의 기본공제자로 편입돼 버린 가족한테 지출한 의료비는 남의 가족한테 쓴 게 돼버려서 좀 웃기긴 하지만 타인의 기본공제자에 대한 의료비라고 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당연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출한 걸 말할 텐데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비라든가 산후조리원은 일반 사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정식 기관을 다니면 괜찮지만 사설학원을 다녔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한 의료비를 한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 되겠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의료비도 이렇게 보니까 부양가족 명의도 일단 허용이 되는데 여기 의료비 부양가족은 연령이나 소득을 묻지 않는 폭넓은 부양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또 의료비는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까지 허용해 주지 그 소득 요건까지 풀어주다 보니까 가장 폭넓은 항목이 되겠죠.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거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공제가 가능하죠. 왜? 아내가 소득만 없었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었었죠. 그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와이프의 부양가족인데 와이프가 기본공제 신청해버렸는데 그 둘째 아이한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한번 살펴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중요한 건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일단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병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잘 끊어주지도 않지만 근로자분들은 이제 연말연사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성형수술비 같은 거를 영수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부분은 공제가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구입비는 또 혹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의료기기를 산 것도 소득공제가 되죠. 이때
처방에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처방전을 반드시 받아와야만 이 4번은 세액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또한 안경도 이 공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1인당 50만원까지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력 보정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경점에서 시력 보정용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든가 아니면 안경사에 사인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보청기 구입비나 노인장기 요양시설, 여러분들 노인요양병원 아시죠? 거기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공제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 특히 안경도 된다더라 이런 것들 좀 독특하니까 이런 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챙겨주신다면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좀 있어요.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공제 한도가 되겠는데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내 총급의 3%를 넘어야만 1원이라도 공제가 되도록 해놨어요. 우리 그 전에 신용카드는 내 총급의 몇 프로가 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25%를 넘어야만 1원이라도 공제가 되도록 해놨는데 의료비 공제는 내 총급의 3%를 넘어야만 공제가 되도록 해놨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의료비 기본공제라는 것과 의료비 추가공제라는 것을 더해서 의료비 공제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료비 추가공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대로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 의료비라고 해서 전액 다 일단 계산을 해놓고 추가 의료비는 나머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를 자기 총급여의 3%를 뺍니다. 그랬다가 700에서 자른 값을 계산해 놓고 더한 값을 의료비 공제의 대상 금액이라고 이렇게 산출을 한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15%를 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의료비 쪽에서 보니까 먼저 의료비 기본공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비 추가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의료비 기본공제와 의료비 추가공제 이 두 가지가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 본인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한 1000만원쯤 되고 그리고 의료비 나머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한 1000만원쯤 된다고 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총급여가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 의료비, 기본 의료비는 해당 의료비 전체를 일단 공제 대상으로 보라고 했죠. 그리고 추가 의료비는 해당 추가 의료비에서 내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을 700만원에서 자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추가 의료비에서 내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을 700에서 자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700이 나왔군요. 그러면 이게 공제 대상 의료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몇 퍼센트를 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15%를 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255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뭐 3%를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런 말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흔치는 않겠죠.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추가 납부액이라는 게 거의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의료비 공제를 이렇게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혹은 65세 이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게 없다고 가정하고 추가 의료비가 뭐 감기약하고 이것저것 합쳐봤더니 한 35만원 정도 쓴 게 전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비 공제는 얼마가 될까요? 일단 기본 의료비는 빵원이 되겠고 추가 의료비는 어때요? 나의 총급여의 3%를 여기 35만원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것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15%를 곱한들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굳이 로직을 설계하자면 이게
0 이하가 나오면 0이 되라 라고 설정을 해놔버리면 되겠죠. 의료비 공제 금액은 결국 빵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를 한 500만원 정도 썼다. 그렇다고 그러면 500만원이라도 다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밑에 추가 의료비 쪽에서 사고를 쳐버렸죠. 3%를 못 넘는 금액이 26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의료비를 500을 써본들 의료비 대상 금액이 밑에서 갉아먹어 버리니까 235만원 밖에 안 돼서 여기에 15%를 곱하면 35만 2천원 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공교롭게도 기본 의료비를 265만원을 썼다. 그리고 의료비 추가 의료비를 35만원을 썼다 그러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265만원을 써서 이게 265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밑에서 265만원이 갉아먹어 버리니까 합계는 얼마가 되겠어요? 빵이 되면서 의료비 공제는 빵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은 의료비 지출 합계가 지금 토탈 얼마가 되는 거 하니? 딱 300만원이 되는데 이 300만원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 300만원이 되니까 의료비 공제가 정확하게 빵원이 나오더라. 왜 그럴까? 그렇죠. 1억의 3%인 300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1원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왠지 장애인에게 지출하면 1원이라도 지출하면 1원이 세액공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밑에서 사고를 쳐놓으면 위에 걸 다 갉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비 토탈 합계가 내 총급의 3%가 넘지 못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정리하자면 임직원분들께 총급의 3%가 넘지 않으시면 서류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단언컨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히 헛수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임직원들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다툼이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경점도 갖다 내고 했는데 왜 한 푼도 공제가 안 되느냐? 죄송하지만 3%가 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국세청에 별도로 또 제출해야 돼요. 보험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지만 의료비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환자들의 주민번호,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이면 여기에 OX를 체크하고 사업자 번호도 해당 병원 약국의 사업자 번호 넣고 상호, 증빙코드 이런 걸 넣는데 다행히도 여기 의료증빙코드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1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료증빙코드가 1번인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번호나 건수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실무에서 약국 사업자 번호 다 치고 있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료증빙코드가 대부분 국세청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서 요즘에는 그런 거를 기재하지 않도록 또 해놔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서 의료비를 근로자가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은 성형외과 의료비라든가 이상한 의료비들은 다 발라내는 작업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의료비와 영수증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제 교육비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